그 하이에크가 문화적 진화를 사상가였죠. 이때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 무슨 뭐 예술이나 미술이나 무슨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문화라고 하는 게 언어 또는 인간의 사고 방식, 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도덕 규칙이라든지 또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문화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을 안내해주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해주는 거라든지 인간의 행동을 안내해주는 그런 거죠. 인간의 사고 파트너가 중요하죠. 이걸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생겨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진화 문제인데, 문화적 진화와 대비되는 게 생물학적 진화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사회생물학으로 해서,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도킨스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쓰고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문화라고 하는 걸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그 생물학적 진화, 즉 사회생물학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진화 두 번째로서는 진화심리학입니다. 이것도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고 패턴이죠. 인간의 정서 문제, 감정 문제, 도덕 규칙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룰 건 하이에크의 문화적 진화하고 생물학적 진화하고 어떻게 서로 같으냐,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적 진화를 가로막는 요인들, 소위 자유주의 사회로 가는데 가로막는 요인들이 뭐냐 하는 것, 이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생물학적 진화죠. 생물학적 진화가 자유사회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가로막고 있죠. 물론 우리 사회에도 역시 이게 우리 사회의 갈등이라는 게 문화적 진화하고 생물학적 진화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적 진화로 나가야 할 방향을 틀어버리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하이에크가 1899년에 있었던 게 92년도입니다. 오래 살았죠. 한 93세였습니다. 자유주의를 하면 오래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들도 오래 살고 싶으면 자유주의를 하세요. 특히 밀턴 프리드만, 자유주의를 다 오래 살았습니다. 밀턴 프리드만도 굉장히 오래 살았죠. 93세, 마찬가지 92세입니다. 제임스 뷰캐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로널드 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로널드 코스는 103세인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유주의를 오래 사는데, 도킨스인데, 도킨스는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지금 대학에서 활발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941년생이니까 하이에크보다 한 40세 늦게 한 세대를 늦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같이 올려놓는다는 게, 하이에크하고 도킨스하고 같이 같은 배열을 놓는다는 게 참, 좀 하이에크에 대한 모독이긴 합니다. 모독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사회 생물학을 확대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하는, 창조자는 아니죠. 도킨스가 자기가 아주 고유한 아이디어는 그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집대성해가지고 그걸 잘 마무리해서 이제 독자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탁월하게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문화라고 했을 때, 혹은 이게 진화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앞에서 오늘 주제가 도덕률이 어떻게 진화하는가 그걸 주로 이제 오늘 주제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도덕률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애덤 스미스의 구분 방법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포지티브 버추하고 네거티브 버추 여러 가지 구분을 하죠. 도덕을. 그런 구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포지티브 버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이게 선행의 도덕 또는 이타심의 도덕입니다. 이걸 보면 연대감, 솔리데리티죠. 솔리데리티 모랄. 상당히 중요한 모랄이죠. 그 다음에 나누어 먹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룹에 대한 애착심, 애정, 이런 것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도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특정한 행동을 지시를 하는 거죠. 집단주의 사고, 정서적인 겁니다. 인간의 인지죠. 어떻게 사람들이 사고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정의 규칙이라고 하는 게 네거티브하죠. 뭐뭐를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인데요. 남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참 남을 도와주지 못할 만큼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네거티브 버치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거 이외에 이제 다른 도덕 규칙을 두 가지가 더 설명인데 그 여기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 앞뒤로 다 붙여도 되기 때문에 정의 규칙인데 소유 규칙이죠. 소유 규칙 이게 계약 규칙입니다. 계약 규칙, 약속 이행, 뭐 직업윤리, 예의 범절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다 물론 여기서 계약 규칙 뭐 이런 계약 규칙 여러분들 계약법을 보면 그 계약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은 어떤 종류냐 하는 걸 알아야죠. 계약을 이런 식으로 하라. 이런 계약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계약은 계약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무효다. 효력이 없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네거티브한 거죠. 그 다음에 명예, 인격 훼손, 강제, 사기나 기만 등을 금지하는 것. 이것이 네거티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 두 가지 모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랄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생물학적 진화는 첫 번째입니다. 생물학적 진화. 이게 본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소규모 그룹에서 생겨나는 이 선행의 도덕, 이타심, 유대감이죠, 유대감. 이거는 소규모 그룹이에요, 이겁니다. 소규모 그룹. 특히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이게 원시 사회의 모랄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이죠, 선행. 소규모 그룹입니다. 소규모 그룹. 모랄입니다.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 규칙. 이게 이제 문화적 진화의 형성, 문화적 진화. 생물학적 진화는, 이 유전자입니다. 유전,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타고난 것들이죠. 생물학적 진화는 타고난 것들, 타고난 개인의 특성들입니다. 이게 이제 부모로부터 받고, 이제 내 후손한테 전달하는, 소위 그 유전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입니다만은, 문화적 진화라고 하는 것은 후천성입니다. 후천적입니다. 후천적으로 학습하는 거죠. 후천적인 학습입니다. 후천적인 학습을 통한 전달 과정입니다. 이게 문화적 진화죠. 이제 문제의 제기입니다. 이 도덕의 원천은 무엇인가 합니다. 도덕의 원천. 이 두 가지 도덕의 원천은 뭐냐. 도덕들의 원천은 뭐냐 하는 겁니다. 원천은 여기서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원천은 하나는 신의 계시다. 신의 계시. 이거는 좀 먼 얘기죠. 먼 얘기입니다. 신의 계시. 이건 먼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성의 원칙입니다.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성이냐. 이성에 의해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물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이성인데 그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하는 겁니다. 도덕 규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창조설로 볼 수 있습니다. 창조설. 창조입니다. 여러분들 창조냐, 진화냐, 창조냐라는 얘기 있죠. 종교의 문제입니다. 종교의 진화냐, 창조냐의 문제인데 이런 사회과학에서도 진화냐, 창조냐의 논쟁입니다. 전에 이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창조가 아니라 진화죠, 진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사회주의 계획경제 같은 게 창조입니다, 창조. 만들어진 겁니다. man-made입니다, man-made. 여기 앞에서 종교에서는 신이 만든 것이냐, 신의 창조물이냐, 아니냐, 하는 거였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냐의 논리입니다. 진화, 인간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거죠. 인간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우리 문법 선생님들 한번 봅시다. 문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문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문법 규칙이 있습니다. 문법 규칙을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이 문법 규칙을 만들어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만들어서 가르치지 않죠.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떤 룰에 따라서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따른 문법 규칙이 있습니다. 문법 규칙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의식하지도 않고 지킵니다. 그렇죠? 의식하자면 초의식적인 거죠. 의식하지 않습니다. 암묵적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문법 규칙에 따라서 말을 합니까? 우리말 하는데 안 하죠. 이미 어린애도 역시 어린애 2살쯤 먹은 어린애도 문법 규칙에 따라서 말을 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고 웃습니다. 그렇죠? 무슨 소리 모르겠다 이거죠. 규칙입니다. 규칙.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문법 규칙이 이게 자생적 누가 만든 거가 아닙니다. man-made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절로 형성된 것들이죠. 자생적 질서의 특징입니다.
자생적인, man-made가 아니라 자생적인 것이다. 진화된 것이다. 진화된 것이다. 또는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공자 하나 들까요? 공자가 그 유교적인 도덕 규칙을 다 만들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키는 것들 전부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전부 모아놨습니다. 누가 이렇겠대, 했을 때. 그건 모아놓은 것들이죠. 모아놓고 한 것이 집대성을 했을 뿐이지, 공자가 무슨 그걸 만들어 놨습니까? 여러분들, 10계명 중에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있는 그 10계명, 바이블 속에 6번째부터 10번째. 그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등등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든 사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게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살아나가다 보니까 형성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가면서 누가 만든 저자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 말 저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문법 있죠. 이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자기 의사를 남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한테 알게 시키는 거죠. 알게 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의 과정에서 저절로 형성된 것들이죠. 6번째에서 10번째가 10계명 중에 그것도 역시 만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인터넷에 보면 인터넷 용어들이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U자를 쓴다든지 하는 것들. 그것도 저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확산되어 있죠. 엄청나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랩으로 했습니다. 랩을 할 때 랩으로 하는 것. 우리 문자 쓰는 것. 이거 전부 다 이게 저자가 없습니다. 저자가 없이 어떻게 저절로 형성된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하나가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보니까 그거 괜찮아 해서 나도 따라가서 그게 하나의 우리 언어로 돼버린 겁니다. 컴퓨터 언어죠. 우리 언어라는 게 전부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우리 민법 볼까요? 여러분들 민법, 사법이라는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 장사하는 법들입니다. 여러분들 민법 총칙 전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시장에 가서 얼마든지 그리고 민법 규칙을 일생 동안 한 번도 위반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그 규칙을 지키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민법을 배운 일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나 우리는 시장에서 얼마든지 장사를 합니다. 명동시장에서 민법을 공부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주영 씨요? 정주영 씨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주영 씨 어디 민법을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제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나 여러분들, 행정법 같은 거 보시죠. 여러분들,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중앙관서에 들어가 보시죠. 국가가 정한 법이죠. man-made law입니다. man-made law. man-made law는, 이거는 법전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얼마든지 하죠. 계약. 장사하죠. 이런 것들은 역시 이제 저절로 형성된 것들이다. 이게 진화입니다. 진화설입니다. 꼭 그런데 규칙이라는 게 꼭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규칙들은 이게 누가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든 사람이 없고 저절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진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부 다 이게 암묵적 진화대에서 진화적인 형성을 통해서 진화적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룰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존속합니다. 시장 국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혼란이 자꾸 있겠지요. 도둑놈들이 생긴다든가. 그러나 국가는 필연적이다 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가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간이 이제 진화는 두 가지 형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생물학적 진화하고 이제 문화적 진화. 생물학 진화는 후천적입니다. 선천적입니다. 타고난 것들이죠. 타고난 룰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사고 패턴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거죠. 먹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이런 것도 다 본능적인 거죠. 또는 아까 얘기했던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가족 내에서의 가족끼리 사랑 문제. 이게 전부 다 본능적으로 형성된 것들이죠. 친구끼리 관계. 이거 본능적으로 형성된 것들입니다. 나눠 먹는 것. 이거 본능적입니다.
아는 사람끼리 나누면 끼리끼리 움직이는 거 있죠. 전부 다 이게 본능입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인간은 사회주의자입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사회주의자입니다.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본능을 이제 억누르고 등장한 것이 이게 문화적 진화고 이게 시장 경제, 이 시장 경제를 기초로 하는 도덕 규칙들이. 이제 진화란 뭐냐 하는 거죠. 진화란 뭐냐. 진화. 간단히 진화에 대해서. 진화라고 하는 게 뭐 아무거나 다 진화는 아닙니다. 내생적인 변화죠.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죠. 남이 시켜서 내가 변화하는 것은 진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변화하는 겁니다. 스스로 변화하는 것. 물론 내 외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외적인 요구는 있지만, 그러나 그 변화는 내 스스로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내생적 변화입니다. 내생적 변화. 역동적이죠. 역동적입니다. 이게 진화는 펼쳐지는 겁니다. 펼쳐지는 거. 그래프를, 그림을 하나 나와야 되는 그림을 가지고 먹어내는데, 펼쳐집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진화는. 여러분들 시장은 목적이 없습니다. 시장은. 어디로 가는지, 시장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정점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장 사회 속에서 있으면 시장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어느 장소로 끌고 가는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목적을 정하면서 이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화의 특징입니다. 목적이 없다. 목적이 없죠. 오픈되어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진화는. 진화 과정, 불가역적입니다. 불가역적. 역사를 뒤바꾸는, 되돌려 놓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는 되돌려 놓을 수 없다. 오늘의 날을 어제의 날로 바꿔놓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진화는 미래를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 왜 그러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우선 볼까요? 이제 진화 과정을 보통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혁신입니다. 혁신. 생물학에서는 돌연변이라는 얘기입니다. 돌연변. 혁신.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혁신이라고 해요. 혁신. 어떤 행동을 창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행동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행동이라고 해서 뭐냐? 행동 규칙을 창출하는 건 아닙니다. 행동 규칙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행동을 창출했습니다. 그 어떤 특정한 행동을 창출했습니다. 혁신이죠. 그 혁신을 해놓으면 그게 성공적인가요? 테스트를 하는 거죠. 마치 어느 생산자가 상품을 생산을 했습니다. 상품을 생산을 했을 때 그 상품이 좋은 상품이냐, 나쁜 상품이냐면 시장에 가서 테스트를 합니다. 다른 상품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상품이 소비자들한테 유익한 상품이라고 한다면 그 상품은 이제 성공적인 거죠. 적응을 한 겁니다. 적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품은 이제 확산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확산된다. 그래서 혁신, 그 다음에 테스트죠. 테스트. 경쟁입니다. 경쟁. 그리고 적응된 것의 선택입니다. 이게 내추럴 셀렉션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연적인 선택이다. 바로 이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된 것이 이제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적 진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생물학적 진화, 문화적 진화, 이거 전부 다, 이거는, man-made가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죠. 인간에 의해서. 그렇죠.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진화적인 것이죠. 그런데 왜 생물학적하고 문화적 이렇게 구분하느냐 하면, 생물학적인 거는 이게 DNA죠. DNA에 들어있어서 이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대별로 이제 전수되어 가는. 그러나 문화적 진화는 후천적입니다. 후천적. 그렇죠. 읽기, 쓰기, 배우기. 읽기, 쓰기, 세마기. 이거는 후천적입니다. 물론 인간한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인간한테는 이 학습 능력이 타고난 언어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과는 달리. 모방 능력 대단합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모방할 수 있는 능력. 그건 대단하죠. 모방 능력. 대단합니다. 학습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하는 이거는 후천적입니다. 후천적. 우리가 한국말을 배우는 거는 후천적인 거죠. 그러나 선천적으로는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죠. 남을 모방할 수 있는 능력 있습니다. 이게 선천적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다른 동물과는 달리 유년 시절에 굉장히 깁니다. 다른 동물의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이내 걷고 이제 자기 활동을 하고 겨우 한 일주일,
3, 4개월 이 정도 있으면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이제 날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굉장히 길죠. 18년, 17년, 18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부모 밑에서 배웁니다. 그렇죠. 이 학습 능력을 굉장히 성장시켜주는 거죠. 이게 두뇌를 키워주는 역할이죠. 다른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 그런 묘한 데는 있습니다. 자, 이제 문화적 진화 문제입니다. 문화적 진화. 아까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후천적인 겁니다. 이 문화적 진화를 설명하는 게 예를 들면 데이비드 휴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휴움이라든지 그 진화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진화 사상가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죠. 데이비드 휴움도 종교를 갖지 않았습니다. 종교 갖지 않고 맨날 영국에 얼마나 종교 국가였습니까? 카톨릭 굉장히 강한 나라였죠. 카톨릭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교수가 되지 못하죠. 신청을 해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응모를 하면 이거 꼭 떨어뜨립니다. 일생 동안 교수지 못하고 그냥 문필가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화를 싫어하죠. 창조설을 굉장히 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이에크 그렇습니다. 하이에크. 신자유주의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하이에크. 신자유주의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1살 때 센소리 오더라고 하는 거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감각적 질서에 있습니다. 21살 때 쓴 책입니다. 이게 우리 두뇌 과학의 효시입니다. 그게 하이에크 자유주의 사상의 기초를 형성해 주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퍼셉션하느냐, 정신작용이라는 게 어떻게 인간의 인지를 하느냐 하는 문제.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이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 얼마만큼 아는데 인간이 얼마만큼 알 수 있느냐 하는 거. 그걸 설명하는 사람이죠. 하이에크도 역시 무신론자였습니다. 애덤 스미스도 물론 신은 얘기를 합니다. 도덕 감정론을 보면 신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붙여놓은 거죠. 데이비드 휴움이 하도 자기가 이제 종교에 관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글을 쓰는데 죽을 무렵에 애덤 스미스가 자기 집에 놀러 왔습니다. 놀러 왔을 때 내 책을 내 이 종교 비판한 책인데 내가 지금 발간 못하겠고 네가 좀 나중에 발간해줘. 했더니 발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그거 발간했다. 자기도 일자리 아무것도 못할 판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비드 휴움의 청을 들어주질 못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약간 세속적인 데가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역시 진화 사상가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을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알려있는 것은 정전까지만 알려있는 프랑스 계몽주의만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계몽주의는 사회주의이고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이제 자유주의입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죠. 계몽주의 두 개 있는데 한국에는 맨날 프랑스 계몽주의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알려졌죠. 제 자랑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내가 확산시키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이게 확산시켜놨죠. 철학계 가서 발표를 하면서. 계몽주의 이게 중요하다 하는 식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 진화 사상가들이죠. 진화.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은 인간 이성이라는 거, 인간 합리적이라, 그러니까 계획 사상 있죠. 인간이 man-made, 인간의 지적 능력에 의해서 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게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바로 그거죠. 다수가 세상을 만들어도 얼마든지 만들겠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 이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 보면 이 사람들 보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은 미국 혁명 있죠. 아메리카 혁명입니다. 그게 바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이다.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은 데카르트에서 시작합니다. 데카르트, 루소, 홉스, 오늘날 같은 칼 막스, 그 다음에 사회주의, 존 롤스 같은 사람, 전부 이게 케인스, 이런 간섭주의자들, 있죠. 이성, 자기들이 세상을 개조해낼 수 있다, 이거죠. 바꿔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사상이죠. 데카르트하고 루소만 있으면 막스나 사회주의 없어도, 역시 막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데카르트하고 루소만 있었으면 사회주의가 충분했다. 막스는 그냥 역사적으로 나타날 때 그냥 회성처럼 나타났을 뿐이지, 글쎄, 사회주의 뿌리는 역시 루소 이전에 데카르트, 루소, 홉스, 토마스 홉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man-made, 창조설, 이제 사회를
만들겠다. 지들 멋대로 만들어 놓겠다. 그런데 이 이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의 전통을 보면 항상 원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고 그 사회로부터 어떤 식으로 이게 현대와 같은 거대 사회, 문명된 사회가 이렇게 했느냐 하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유행하죠. 사회계약론이 무슨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이론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결코 그게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이고 이게 사회주의 계획사상입니다. 인간 이성이 완전히 발전되어 있고 그 이성을 통해서 사회를 만들어 놓는다. 이성에 대한 아주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그러니까 계몽사상이라는 게 결국은 신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했거든요. 우리 신은 아니다, 이제 인간이다 돌아왔습니다. 너무 인간의 이성, 인간은 신에 버금할 만한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도덕적인 능력, 이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인간 이성이라는 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 인간 이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 이성 굉장히 중요하다, 합리적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성이라는 것이 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의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인 사회계약론에서는 허구적인 상태인 픽티브한 자연적 질서, 자연 상태를 전상합니다. 자연 상태. 아무것도 없습니다. 룰도 없고, 규칙도 없고, 국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를 연상을 하고, 그때 그러면 룰은 어떻게 만들고, 그렇죠. 룰은 인간에 의해서 맨메이드입니다. 그렇죠. 룰은 어떻게 만들고, 그때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걸 이제 정하는 거죠. 룰이 없는 상황입니다. 룰이 없습니다. 전혀 룰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룰이 없는 상태. 그게 마인에 대한 마인의 투쟁 상태, 전형적인 홉스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룰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형태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사회 계약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픽티브하죠. 계약을 맺으면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언어는 이게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계약을 하려면 언어가 필요합니다. 언어가 필요하고 계약을 하려면 사회 계약을 하려면 계약을 지키겠다는 계약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룰이 필요합니다. 그 룰은 어디서 생기느냐 그런 걸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을 진화의 사상가들은 그렇지 않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자연 상태라는 것이 자연 상태는 있을 수 없는 픽티브한 것이고 인간은 원래 원시 상태에서 이렇게 자라나왔다. 성장한 것이다. 원시 상태를 굉장히 연구를 합니다. 그 원시 사회의 질서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질서 원리. 이게 하이에크의 전형적이죠. 하이에크가 보면 원시 사회의 질서 형태는 여러분 잘 알죠. 수렵 채취 형성입니다. 수렵 채취, 그리고 20명 내지 50명 하면 만나야 150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을 지었었다 합니다. 그 그룹 내에서는 그룹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계 질서죠. 위에 거기에 리더가 있습니다. 추장이 있습니다. 추장. 그러나 그 추장은 나중에 형성되는 국가와는 다른 아주 느슨한 정도의 추장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 구성원들은 전부 평등적이다. 나눔에 있어서의 평등이죠. 여기 연대 규범입니다. 연대. 유대라고 할까요? 유대라고 하는 게 좋습니까? 연대라고 하는 게 솔리데리티 겁니다. 전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는 얘기죠.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들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다른 그룹들. 내 그룹 내에서만 이제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들과 우리의 완전한 구분이죠. 그들은 이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원시사회에서는.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투쟁이나 하는 거죠. 투쟁. 그리고 우리끼리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행동 규칙이 등장입니다. 이건 여기서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길게 설명을 하지 않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한 그룹이 있습니다. 원시사입니다. 이게 컨젝츄럴 히스토리입니다. 이게 데이비드 휴미나 아담 스미스나 하이에크가 과거에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컨젝츄럴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컨젝츄럴, 추측적인 역사입니다. 추측적인 역사. 물론 추측적인 역사인데 인류학자들 보면 막 고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렇죠?
고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요즘 뭐 그런 분야들이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한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책도 뭐 여러 권 있는데 그 원시 사회의 삶이 어땠느냐 걸 고증합니다. 살린스 같은 사람, 사회주의적인 스톤 에이지 에코노미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석기시대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 그걸 보면 역시 고증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어쨌든 이 당시에 이제 그룹이 있는데 어느 한 그룹이 있습니다. 막 각종 그룹들이 각 곳에 뭐 4, 50명 뭐 소규모 그룹을 져가지고 수렵 채취를 하면서 하는데 항상 이제 다른 그룹과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룹은 적입니다. 적이고 내 그룹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그룹에서 이제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한 지역에서 수렵 채취하는 중에서 수렵하는 중에서 여기 이쪽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다른 동물, 이쪽에는 다른 데는 그런 동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동물을 내가 필요한 먹을 걸 얻기 위해서 몰래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잡은 동물을 그 그룹한테 몰래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기다립니다. 내가 갖다 놓았을 때 저걸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보는 겁니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게 교환하자는 것이구나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다른 동물, 그쪽에서 제일 잘 생산이 되는 그런 물건을 이제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 자기 물건을 가져가고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물건을 갖다 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놓습니다. 이게 블라인드 트레이드입니다. 물물 교환이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환을 하니까 이제 이쪽에 서로 이익이 되는 거죠. 서로 이익이 됩니다. 서로 이익이 되니까 그런 교환이라고 하는 룰입니다. 교환이라고 하는 룰이 확산되어가는, 저 그룹 보니까 교환을 하더라. 어떤 그룹과 교환을 하니까, 그 그룹 보니까 역시 유익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테이션을 시작합니다. 이미테이션. 그래서 교환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그래서 형성이 된 거죠. 우리 시장이라는 게 교환 과정 아닙니까? 교환. 새로운 행동 형태죠. 원시 사회에서는 석기시대, 석기시대가 어느 정도 계산이 지속되느냐면, 인류 역사를 24시간으로 본다면 23시간 56분 동안이 석기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인류 역사를 24시간으로 본다고 볼 때 겨우 4, 5분 정도만 우리가 그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경 생활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돈 가지고 화폐를 가지고 교환하는 그런 체제로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전통적인 행동 규칙으로는 새로운 반응이 실시가 된다. 예를 들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물물 교환. 다른 그룹의 구성원들과 물물 교환을 합니다. 이 물물 교환이라는 게 엄청난 거였습니다. 그 당시 하나의 획기적인 것이었죠. 그 다음에 사적 소유죠. 사적 소유. 개인들 간에 한 그룹 내에서 이제 사적 소유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연장, 그 땅을 파는 연장이거나 아니면 수렵을 좀 채취를 할 때 쓰는 연장들, 그 다음에 수렵할 때의 무기, 이런 거는 다 이제 개인 소유하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부에서 이제 연장 만드는 사람, 아니면 무기, 활 만드는 사람이 이제 분업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분업이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소규모 그룹이 이제 점점 더 커져가죠. 그러면서 이제 부흥하는 좋은 행동 규칙을 가짐으로 해서 번영하는 그런 그룹에 흡수됩니다. 다른 그룹들을 흡수하는 그런 과정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기간이 시작된 거는 겨우 인류 역사에서 10,000년 전부터밖에 시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를 160만 년으로 본다고 한다면 10,000년 정도부터 이제 이런 교환을 한다든지, 또는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원거리 무역들, 이런 무역들이 형성되는, 룰이 이제 그런 식으로 확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접촉이 다릅니다.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거죠. 자, 이제 우리 양반, 천민, 이것도 역시 국가가 없애자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죠, 이게 자생적으로 없어진 거죠. 평등이라고 하는 룰입니다. 인간이라는 건 평등하다, 똑같다. 인간이라는 건 서열이 구분이 없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여성의 직업금지, 여성이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하는 건 뭐 옛날부터 금지되어 있었죠. 타부였습니다. 계속 타부가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자들이, 어부 선박 같이 못하고 가게 되어 있었죠, 과거에. 그러다 그것도 깨지죠. 그러면서 이제 부부가, 배 타고서 이제 같이 고기 잡는 그런 역할입니다. 우리 원시 사회부터 계속 내려온 인간 사회에 타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건 하지 마라, 저런 건 하지 마라. 그게 이제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와서는, 그리고 일부 일처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부 일처제 문제도 엄청난 피 흘려가지고 생기는 제도입니다. 일부 일처제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만, 이게 이제 똑같이 나누자 하는 얘기고 똑같죠. 일부 일처제라는 게.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뭐 불평등해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화적 진화가 던져주는,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죠. 그 다음에 성공적인 개인이나 그룹들을 모방한다. 성공적인 그룹들을 모방하는 것. 성공적인 개인이나 기업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는 그 그룹들이 어떤 그룹들인지 무엇을 하는지 모방을 합니다. 성공적인 그룹들. 번영하는 그룹들이죠.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를 많이 먹여줄 때 자기 식구들을 배불리 먹고 번성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그룹들 모방합니다. 여러분들 성서에 창세기 제1장 28절입니까? 번영하라. 인구를 많이 번식하라는 얘기입니다. 번창하라라는 얘기 있습니다. 창세기 제1장 28절. 내가 칼럼에도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 잊어버렸네.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번창하라는 겁니다. 번창하라. 너희 자손을 번창케 하라. 하여튼, 후손을 많이 둬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게 그런 종교적인 기독교의 계시죠. 기독교의 지시라고 할까. 그거를 이어받은 게 바로 이제 시장경제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모방을 한 거죠. 그걸 따른 겁니다. 모방 학습 능력입니다. 청년, 유년 기간이 다른 동물보다 훨씬 길다. 동료들로부터 배울 능력이 타고날 때부터 크다. 이게 굉장히 인류 문화가 다른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다른 동물이 갖지 않은 크나큰 힘이죠, 이게. 언어 능력, 모방 능력. 언어 능력 가지고 있고, 언어는 전부 다 모방입니다. 학습 능력이죠. 학습 능력. 어린애를 봐요, 어린애를. 말 못하면 막 신경질 냅니다. 조금 1년 6개월쯤 지나가지고, 못 알아듣거나, 내 스스로의 내 욕구를, 내 흐름망을 부모한테, 엄마한테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막 신경질 나죠. 막 짜증냅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어느 말을 배우죠. 그리고 이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배울 수 있는 것, 배우는 게 이 긴 기간 동안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언어를 습득하는 게, 여러분들, 부모 밑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아주 편안하고, 아주 아무런 의심을 두지 않고 부모한테 배울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아주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그 어려운 언어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우리 언어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복잡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이유가 학습 기간이 길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모 밑에서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마음 놓고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 아주 또렷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학습하는데. 어린이들 집중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모방할 때 집중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게 바로 부모 밑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생물학적 진화의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학습 능력이에요. 모방 학습 능력이에요. 인간은 수많은 행동 규칙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바로 그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행동 규칙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두텁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초의식적이죠. 의식하고 지키는 것들은 많습니다. 우리 언어, 문법 규칙 지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발전이 이루어지고 규칙을 일일이 따지게 되면 이게 정말 말 배우기 힘들죠.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는데,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의식적으로 언어 규칙을 지키는 게 초의식적이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발견하고 그게 이제 사회 발전을 이룩하는 거죠.
그게 인간 사회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거대한 사회를 누리고 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런 그런 능력이죠. 행동규칙이 생성입니다. 이 생성, 뭘 보면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이 밖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정직성. 중요하죠. 진실 얘기하는 거, 진실. 계약 충실성. 그 다음에 가족 내부의, 가족이라든지, 언어, 법, 사적 소유, 시장과 화폐. 화폐도 원래 이게 자생적으로 형성된 거였습니다. 자생적으로. 그런데 국가가 뺏어갔습니다. 예. 17세기 들었습니까? 17세기. 국가가 뺏어다가 지가 발행한 거였습니다. 원래 개인들이 시장에서 저절로 형성된 것들이었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그렇죠. 법이라는 것도 원래는 이게 자생적으로 형성되는데 국가가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그냥 법 개정을 합니다.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뺏어간 게 굉장히 많죠. 교육제도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제도 국가가 했습니까? 개인들이 했죠. 그리고 특히 여기에 주목해야 할 점은 문화적 진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규칙들이죠. 이런 규칙들은 개인의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규칙들입니다. 시장 모랄입니다. 시장을 형성하는 것들이죠. 시장. 그게 자생적 질서. 그러니까 전에 게임 규칙입니다. 게임 규칙. 이게 문화적 진화에 형성되는데 그 게임 규칙이 테두리 내에서 있는 게 시장에서 이제 교환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하면 시장에서 교환하는 행동, 교환이 있고 그 교환의 바탕에 깔려 있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도덕 규칙들. 시장에서 교환하는 행동도 역시 자생적 질서죠. 그래서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생적 행동 질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동 질서의 기초가 되는 도덕 규칙, 이것도 이제 자생적으로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법 규칙이라는 게 그겁니다. 사법이라는 게 원래 국가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원래. 정리를 해놨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우리 사법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가 스스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 책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장사할 수 있습니다. 행동규칙의 역할입니다. 그 행동규칙 속에는 여러분들 가격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그때그때의 상황들, 그 재화에 대한 자기의 판단, 개인들이 판단, 또는 그 재화를 구입하는 데 따르는 현재의 자기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경제적 상황이죠. 경제적 상황들이 전부 다 가격에 반영되는 거죠. 그렇죠. 지식이 반영되었습니다. 가격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와 관련된 지식들입니다. 를 함유하고 있는 게 가격입니다. 이 가격 속에 함유하는 가격들,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이건 각처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들입니다. 각자 개인들이 머릿속에나 들어있습니다. 각자 개인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들. 그 지식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들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은 얼마 안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 지식들, 초의식적 지식이 굉장히 많죠. 우리 90% 이상은 다 바로 암묵적 지식이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은 여러분들 왜 내가 A 상품을 B 상품하고 A 상품보다 B 상품을 좋아하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A 상품보다 B 상품을 더 좋아해 하는 거죠. 더 좋아한다. 행동으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A 상품보다 B 상품을 더 좋아하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죠. 왜 자동차 대신에 증권을 사죠? 자동차 안 사고 증권 사죠. 또는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자동차 대신에 집 사겠어. 이게 상품을 대체하는 겁니다. 이 대체하는 것, 대체이죠. substitution 하는 것.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는 전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내가 이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기 선택하는 게. 자기 취향입니다. 자기 선호입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가격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도덕규칙도 그렇습니다. 도덕규칙으로 수세대 동안 트라이얼 앤드 에러 프로세스죠. 시행 착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데 그때 그 수세대를 걸쳐서 형성되는 룰들, 그 속에는 수세대가 체험한 경험들, 경험과 지식을 구현한 것들이다. 행동 규칙들은 사람들이 습득한 수세대를 거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법 규칙 있죠. 민법 총칙 속에 들어있는 규칙들입니다. 그 규칙들은 오래전부터 수천 년부터
이게 형성되었던 룰입니다. 룰들인데 그 룰 속에는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각자 처했던 지식. 그 지식들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지식들이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표현할 수 없는 지식들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행동 규칙도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각자 가격 속에 그리고 행동 규칙 속에 지식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가격 속에 있는 지식은 그냥 순간적으로 바꿔집니다. 그런데 그 행동 규칙 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굉장히 오래 지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규범적인 거기 때문에. 규범적입니다. 예, 인지적 가격이라고 하면 인지적입니다. 여러분들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면 순식간에 다른 상품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도덕 규칙, 다른 사람이 도덕 규칙을 안 지킨다고 해도 나는 도덕 규칙을 지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 왼쪽으로 자동차 운전을 하고 들어오는데 나는 오른편으로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이 우리 습성인데 다른 사람이 왼편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왼편 쪽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기 자동차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동차 규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되는 거죠. 오래 가죠. 오래 지속됩니다. 그 다음에 규칙 속에 들어있는 지식들은 대체로 네거티브한 지식들, 뭐뭐는 하지 말라,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지식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가격이나 행동 규칙들은 인간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이에크의 사상 체계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구조적으로 무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이에크의 이론의 체제 중에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인간 이성은 구조적으로 무지하다. 모른다 이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비로소 내가 많은 지식을 모른다는 사실로부터 모른다는 사실이 바로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지혜롭다는 얘기는 나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인간의 구조적인 무지입니다. 인간이 구조적인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 구조적으로 무지니까 국가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자생적 질서가. 국가는 우선 첫째, 국가는 경제에 개입하지 말아라. 너희들 뭘 하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개입하느냐, 이거죠. 이게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성입니다. 이성을 존중하는 사람은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국가 개입이죠. 그런데 개입하지 말아라. 이거 개입하는 지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입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자생적 질서입니다. 그러면 자생적 질서가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면 과연 질서가 형성되느냐 하는 거죠. 인간이 구조적인, 너나 나나, 이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구조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그 시장에 간섭하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간섭하지 말아라. 그러면 간섭하지 말아라 하면 간섭하지 않으면 여기가 질서가 형성이 돼야죠. 이게 혼란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혼란에 빠지면 안 된다. 혼란에 빠지지 않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구조적으로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구조적으로 무지합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무지합니다. 그 청와대 사람들한테 야 시장에 가있지 마. 너 알지 못해. 내버려둬. 야, 청와대 사람이 그럽니다. 야 내버려두면 혼란스러운데 아나키 상태입니다. 온다 말이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사고가 그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막 양극화 현상이지 위기 문제, 저성장 문제, 별 문제가 다 생긴다 이거죠. 혼란이 생긴다. 그러니까 개입해야 된다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도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청와대에 있는 사람 똑같이 구조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런데 그 구조적으로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생적으로 질서가 형성되는 것. 즉, 위기도 생겨나지고 실업 문제도 해결해주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두 가지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보내는 지식이 있습니다. 가격이 지식을 전달해줘. 각 사람들, 필요한 모든 사람들한테 가격을 통해서 지식이 전달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행동 규칙입니다. 행동 규칙이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일은 행동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 그게 꾸준히, 그게 깊숙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시장 바닥에. 그걸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 가격, 그 다음에 행동 규칙. 이 두 가지 메커니즘 때문에 사회 질서가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생적, 저절로 질서가 형성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이에크의 핵심 초점입니다. 자, 그러면 자생 질서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시사회였습니다. 원시사회부터 쭉 역사적으로. 이건 많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래프인데 이게 이건 뭐 원년이라든지 뭐 원시사회인데 똑같습니다. 제로부터 쭉 올라왔죠.
쭉 올라갔더니 이게 경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뭐냐면, 세계 세계의 인구입니다. 세계 인구를 전부 합합니다. 각 나라의 인구를 전부 합하고, 그 다음에 각 나라에서 생산한 생산량을 합합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를 가지고 세계의 GDP라고 할까요? GP라고 해봅시다. GP. 세계의 소득을 나눈 겁니다. 소득을 나눈 겁니다. 세계 인구를 가지고 세계 소득을 나눈 것. 이게 이 도표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000년이죠. BC 1000년이라고 봅시다. 그때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갑니다. 산업혁명 지나면서 산업혁명 때까지 봅시다. 이게 전부 다 경제가 성장이 아니라 거의 성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멜서스 트랩이라고 그럽니다. 멜서스 트랩. 여러분들 잘 아시죠? 멜서스 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는 성장하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 생산은 산수급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인구 증가하고 식량 생산하고 불균형이 생깁니다. 인구 증가는 1, 2, 4, 8, 16, 32, 64 이런 식으로 증가합니다. 식량은 1, 2, 3, 4로 증가합니다. 산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기하급수로 증가합니다. 기하급수로 증가하죠. 쫙 증가합니다. 인구는 식량 생산은 이게 산수급수적입니다. 산수급수적은 완만하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게 불균형. 그래서 인구 트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겁니다. 제일 밑에 인구 트랩. 이거는 뭐 다른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죠. 여기 요 부분입니다. 이게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고 이게 이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고 해야 여기 부분입니다. 이게 꽉 올라갔죠. 쭉 올라갔죠. 1800년대입니다. 1800년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쭉 내려갑니다. 이게 분기입니다. 분기. 왜 이런 분기지가 왜 생겨나느냐 이런 거죠. 이건 쭉 올라가고 이 밑에는 내려가고 그 밑에 이건 왜 이러느냐 이거죠. 경제 성장. 이게 멜서스 트랩이 왜 이러냐 이거죠. 이건 인구가 이게 서브시스턴스 레벨이죠. 이게 아주 겨우 먹고 살 정도입니다. 조금만 먹으면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소득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극복한 게 산업혁명이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그리고 이때 이제 놓친 사람은 이 밑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이때 추락하는 거죠. 이게 추락한 사회가 대체로 보면 뭐냐면 중국이 그랬고 북한이 그렇죠. 그런데 왜 문제는 이겁니다. 왜 이와 같은 분기점이 생기나. 이게 막 경제 성장 여기 보십시오. 이게 여기 뭡니까? 이게 한 8,000인데 이게 12,000으로 돼 있네요. 경제 성장입니다. 이게 경제 성장이 쭉 올라갔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다른 동물, 다른 동물은 아직까지도 이 생활이죠. 이겁니다. 이 수준입니다. 다른 동물의 경우. 다른 동물의 경우. 그러나 인간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의 세계가 극복한 것이 겨우 근대죠. 1800년대, 1700, 1800년대. 그 이전에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냐 이거죠. 왜 그러냐. 이게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입니다. 시장이 다른 동물, 인간이라는 게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 인간 언어 있죠. 언어가 있는데, 언어가 1800년 때 이전에도 다 언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 그런데 살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생활 수준은 언어가 있었다고 해도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사고 능력도 많습니다. 그렇죠? 모방 능력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느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간하고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것이 언어 능력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바로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 경제가 있습니다. 원래 산업혁명이 왜 유럽에서 생겨나냐 하필이면 중국의 4대 발명품도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있었고, 화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용광로도 있었고, 또 뭐 있습니까?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쓸모가 없었죠. 그러나 이게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근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게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때문에 산업혁명이 근본적으로 유럽 사회에, 그리고 그 산업혁명의 기반이 됐던 건 중국에서 만들어진 다 상품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 그렇죠. 항해 나폴레옹이, 콜럼버스가 해외에, 어디 여행, 대륙을 발견한 것도 전부 다 이게 내비게이션 때문에 그런 거죠. 가능한 거죠. 산업혁명이 유럽에서 생겨난 거는 바로 그걸 현금화할 수 있었다. 장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생산에 기여했던 거죠. 생산. 시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 재산권이 확립됐다는 얘기고 똑같습니다. 돈 벌면 내 거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진화입니다. 이게 문화적 진화죠. 사회생물학입니다. 사회생물학, 생물학과 사회과학을 융합한 건데, 이게 1970년에 윌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윌리엄 오 윌슨인가요?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회생물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붙였는데, 우선 생물학이라고, 이게 인간은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듣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렇죠. 이기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유전인자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기적. 그전에는 인간은 이기적이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왜 이기적이냐라는 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생물학이 등장함으로 해서 인간은 이기적이다. 왜 이기적이냐? 원래 이게 유전인자, 진입니다. 진. 유전인자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이게 이기적이라는 얘기죠.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복제입니다. 자기 복제를 넓히는 겁니다. 후손을 많이 늘리는 겁니다. 그렇죠. 유전인자가 자기 자신을 늘리려면 유전인자가 자기 복제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후손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은 이기적이고 후손을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 유전인자의 유전인자에 의해서 유전인자의 횡포에 놀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이걸 종교적인 것, 철학적인 것, 인간이라는 모습에 비하면 비판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판할 소지는 굉장히 많죠. 어쨌든 좋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개체의 유전적 특질이 선택되어지는 전숙과정, 특질이 선택되는 것을 적응이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적응도는 자손을 얼마나 퍼뜨리느냐에 결정된 거죠. 적응도는 이기적 행동의 함수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내가 목숨을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내 유전인자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나는 이기적으로 해야 결국은 내 후손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타적이다.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러면 내 후손은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전인자에 배반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런 거는 적응할 수가 없다. 적응도가 낮다. 이기적 행동이 정함수고 이타적 행동이 역함수다.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할수록 내 후손들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내 유전인자는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유전인자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진화는 오로지 개체의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서 추진된다. 물론 인간이 이기적이다라고 했을 때 이걸 전제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 이타적인 행동을 흔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타적인 행동. 그렇죠. 뭐가 있느냐면 아까 지금 설명한 겁니다. 자신을 형성해서 타인에게 편익을 주는 게 이타심인데, 친족선별이 있습니다. 친족선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거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유전인자를, 자기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를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은 이기적이지만 표현형에서 역시 이타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다른 사람, 내 자식을 건져준다? 내 자식을 아낀다? 여러분들 할머니가 참 자식 굉장히 아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할머니가 자기의 유전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손자를 귀여워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귀여워하는 것, 사랑하는 것도 역시 부모의 자기 유전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전인자를 퍼뜨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인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들 이제 이게 유전인자, 그러니까 남자들 별 얘기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남자들은 완전히 바람둥이죠. 그렇죠. 자기 후손을 늘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내가 친족관도 아니다. 친족관계도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관계. 그런 경우에는 역시 친족관계도 아닌 사람. 도킨스의 경우에는 혈족 친구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혈족이나 친구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게 이게 바로 도킨스의 얘기입니다.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회 생물학을 만든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도 제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도킨스가. 그렇죠. 최재천 교수가 그렇죠. 그렇죠. 이겁니다. 이거. 혈족 친구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기심이 옳은 것이다라는 얘기죠. 도킨스와 자본주의를 볼까요? 이 사람 자본주의 아주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이죠. 나는 우리나라 우파 쪽에서
우파 쪽에서 이제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이기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도킨스가 야, 이건 자본주의를 옹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유주의를 다 그랬습니다. 도킨스를 보고. 이기적인 거, 시장은 이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이 시장이고, 시장은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이죠. 시장을 잘못 본 거죠. 그건 나중에 설명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시장은 완전히 무제한적 이기심은 아니죠. 그렇죠. 시장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기심으로 무장된 것이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은 정의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정의를 통해서 정의가 뒷받침된 것이 시장입니다. 정의로 만들어진 것, 즉 남의 재산을 훔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의 범절 뭐 등등 이런 도덕 규칙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이게 시장이지. 시장이 이기심 그리고 그런 테두리 내에서 이제 자기 것 챙기는 것 이게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적 이기심이 아니라 제한적 이기심이죠. 제한적 이기심.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기적 이유전자는 자본주의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해서 좌파에게는 아주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좌파들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이 책을 좌파들 거의 안 읽었을 거예요. 아마 우파들이 대부분 읽었을 겁니다. 좌파들 거의 안 읽었죠. 좌파들이 이 얘기 도킨스 인용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철저히 반자본주의 사상가였습니다. 도킨스는 윌슨 이런 사람들 트라이버스 이런 사람들 사회생활에서 전부 다 이게 본성을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다 자본주의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반자본주의 좌파였습니다. 좌파인데 하버드 대학에 좌파가 두 군데가 분류가 있습니다. 좌파가 하나는 아주 극단적인 좌파가 있고 아까 그 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아예 본능이라는 걸 전부 무시해버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이게 조작 통제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조작 통제. 인간을 얼마든지 조작해도 될 수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중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킨스 같은 사람은 그런데 그 대신에 뭐입니다. 양육보다는 본능을 더 중시합니다. 본능. 인간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본능이 다 지배하는 것이고 본능의 통제에 의해서 인간은 본능이 노예로 보는 거죠. 본능이 노예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유전인자의 노예입니다. 인간이라는 거. 그런 식으로 본 거죠. 그런 점에서 다르지만 두 사람 다 양측 다 좌파입니다. 왜 좌파냐요? 볼까요? 이게 강자에 의한 약자의 착취로 이해를 했습니다. 양육강식이다. 시장인 양육강식이 봅니다. 그래서 이 도킨스 같은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역시 사회주의가 훨씬 더 낫다라는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건 사회 다윈주의라는 얘기죠. 사회 다윈주의라는 건 약육 강식, 강자에 의한 약자의 착취 그런 거를 사회 다윈을 시장에 비추어서 설명한 게 바로 사회 다윈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자본주의를 비판한 거죠. 이게 사회 다윈주의가. 그러니까 도킨스 같은 사람도 자본주의를 비판한 사회 다윈주의하고 똑같습니다. 자기와 같은 지식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도킨스는 자기와 같은 지식인에 의해서 광범하게 사회를 개혁하되 순수하고 사심 없는 이타주의를 기르고 가꾸는 일. 이게 국가가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취급합니다. 도킨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은 아주 이기적인 거기 때문에 시장은 안 돼. 시장이 운영시키지 말고 오히려 인간을 개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타심에 의해서 개조하라. 그러니까 이게 도킨스의 셀피시 진이라고 하는 이기적 유전자의 맨 뒷부분에 보면 바로 이 두 문장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사심 없는 이타주의를 기르고 가꾸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기적 복제의 폭정의 반기를 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인간이라는 건 이타주의로 가리켜라 말이지. 그렇게 사회 개혁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이게 막스주의하고 똑같습니다. 한국의 도킨스가 아주 자유주의자고 시장을 옹호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데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인터뷰 기사를 읽고 이걸 썼는데 인터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킨스의 책에 보면 도킨스의 책은 이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많이 설명을 하죠. 도킨스의 셀피시 주인 보면. 그러나 자본주의는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책에 다른 데에 와서 다른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런 얘기들. 무지막지하다 이거죠. 인간은 무자백에 사람들 돌본다는 거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이기심이 발휘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진화심리학입니다. 진화심리학 간단하게 빨리 끝나겠습니다. 진화심리학은 하이에크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이에크 원시사회죠. 원시사회. 그러니까 이 진화심리학은 인간의 99%가 본능의 그런 스톤 에이지 시대, 그러니까 석기 시대죠. 석기 시대. 수렵 채취하던 시기였습니다. 홍적기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홍적세라고 그래야죠. 홍적세. 그때 인간이 전부 다 형성이 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그때 형성되고 그 이후에는 별로 변함이 없다. 오늘날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99% 심리적인 90%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요소들 99%는 전부 다 이때 생겨난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 바로 이거죠. 유대감, 나눔, 사랑, 굉장히 좋은 건 다 얘기했습니다. 경쟁, 혐오. 그러니까 원시 사회의 원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생산인이 없었습니다. 전부 소비 문화였습니다. 소비. 생산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 다음에 제로섬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 더 먹으면 식구 하나 더 넣으면 내가 굶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척박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이 너무 가지면 그때 이제 질투가 생기는 질투로 침이라는 게 바로 그때 생겨납니다. 남이 많이 가지면 이거 나는 좀 먹을 수도 없는데 남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질투심이죠. 그래서 질투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못 갔습니다. 평등화시켜주는 거죠. 질투심 때문에. 그래서 질투심 때문에 아까 질투심 때문에 일부 다치대가 해체된 것도 그거입니다. 그런 식이었죠. 그렇게 했고 여기서 99%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중에서 90%가 수렵 채취 기간에 형성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별로 이거죠. 본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사회주의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특징은 그거였습니다. 스미스나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 수렵 채취, 유목, 농업, 상업 시대 이렇게 나누지만 수렵 채취 기간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가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막스도 그렇죠. 막스 역사 분류하는데 이렇게 역사를 분류합니다만 그러나 수렵 채취가 인류 역사에 얼마만큼 압도적이었느냐는 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학적 진화 이론가들이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23시간 역사를 23시간으로 본다, 24시간으로 본다면 23시간 56분 동안 수렵 채취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인류 역사라는 게, 그러니까 4분 동안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시작한 거는 겨우 4분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석기 시대 정신은 스톤 에이지 타임입니다. 스톤 에이지 시대에는 이제 모두가 그 당시에 제로센경으로 봤습니다.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지면 적게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성장 개념이 없고 소비만 조연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 애정, 그리고 외인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 혐오합니다. 경쟁 싫어하는 것, 책임 싫어하는 것. 모두가 다 이 당시에 형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 그렇죠? 내가 책임지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민족주의라는 것도 역시 바로 이런 사고에서 나오는 거죠. 민족주의도 사실은 원시적인 그 스톤 에이지 멘탈리티입니다. 그렇죠. 석기시대 정신. 석기시대 정신입니다. 민족주의라는 게. 별거 아니죠, 그거. 그 다음에 보호무역주의도 역시 다른 사람들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외인 싫어하는 거죠, 외인. 외인을 싫어합니다. 어린 날 보이시죠, 어린 날. 낯선 사람 굉장히 싫어하죠.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입니다. 그 당시에 먹을 건 문제, 외적 문제였습니다. 다른 동물의 문제, 외적이라는 것은 다른 동물들 아니면 다른 그룹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인간 사회, 인간들을 괴롭히는 거였거든요. 한 그룹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그 다음에 먹을 음식 문제. 음식이 지금 계속 조달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외부 문제, 외부에서. 외적이죠. 외적은 다른 동물들 침해하는 것. 아니면, 내 그룹만이 인간이고, 다른 그룹은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런 저거 동물 취급하는 거죠. 저건 사람도 아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끼리만이 이제 자기 동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원시 석기시대의 문명입니다. 이게 우리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 여러분들 그 정실주의라는 것, 정실주의. 끼리끼리 모여서 정치하거나 끼리끼리 모여서 나눠먹게 하는 것. 정부에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 보면 정치가 사람들끼리 서로 정치적인 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눠먹는 것. 그렇죠. 이게
그 크로닉 캐피탈, 크로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정실주의죠. 정실주의가 바로 이겁니다. 원시 사회의 문제, 원시적인. 이제 이것 때문에 복지국가라든지 분배정의라든지 뭐 독점, 민족주의 본능, 이거 전부 다 이게 원시적인 사고 패턴에서 그러니까 원시적인 마인드를 이걸 정치화시킨 것이 바로 복지국가, 분배정의, 그 다음에 의료 독점, 민족주의 쪽입니다. 본능적 욕구를 인간 이성에 실현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보입니다. 본능적 욕구를 인간 이성입니다. 인간 이성하고 본능하고 결합을 해버리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본능하고 인간 이성하고 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진화를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가치 세 가지 근원인데, 이거 뭐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생물주의에 대한 비판. 다윈 이전의 다윈주의. 원래 이제, 이거 간단히 설명하죠.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진화이론인데, 원래 진화이론은 뭡니다. 다윈이 창설한 건 아니죠. 다윈이 아닙니다. 다윈 혁명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과학 쪽에서는 적어도 사회과학 쪽에서 보면 다윈 혁명은 없습니다. 혁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혁명은 이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 진화 이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윈 이전에 휴엄 스미스, 퍼거슨 등 스코틀랜드 도덕 철학자들이 그 진화 사상을 가지고 법, 언어, 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윈보다 훨씬 더 이전의 선배들이거든요. 한 50년에 100년 가까이 되는 차이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진화이론을 개발했는데, 애덤 스미스, 특히 애덤 스미스를 읽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사실은 생물 세계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 얘기를 자기 아버지, 에라스무스 다윈이라는 자기 아버지도 생물학자였거든요. 자기 아버지 생물학자였는데 생물학자인 아버지가 힌트를 줍니다. 야, 이게 이 생물 세계,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 이거를 이용을 하면, 그러니까 이 생물 세계도 왜 평온이 유지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서로 다른 동물들끼리 서로 협력이 가능해? 왜 그러냐 이거죠. 생물 세계가 왜 혼란이 없이 그렇게 질서가 유지되느냐 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 즉 진화이론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적 진화를 가로막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요소입니다. 이게 뭐냐면 강력한 국가입니다. 강력한 국가.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유익한 제도를 부패시키는 정부. 이게 이제 원시적인 마인드를 가진, 아까 이야기했던 석기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들이죠. 고대 이집트,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히틀러라든지, 이 강력한 국가들이라는 게 전부 다 이게 원시 사회의 본능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국가들입니다. 본능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이제, 뭐 이건 그렇고요. 이건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강력한 국가 때문에 우리 사회가 시장이 발전하지 못한다. 진화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고난 본능이 있습니다. 아까 진화심리학입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인간 사회가 이 인간의 본능이 원래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에볼러빌러티랍니다. 진화 가능성입니다. 진화 가능성에 제한을 가한다. 문제 해결 능력도 역시 현대적인 그때그때 생겨난 문제 해결 능력도 제한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두뇌라는 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 두뇌는 원시적인 석기 시대에 생겨났던 문제들만 해결할 수 있도록 머릿속이 조직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생겨난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얘기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전부 그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전인자의 그 폭력으로부터 해방된 영역, 그러니까 유전인자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영역이 굉장히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넓습니다. 동물로부터. 여러분들 도킨스 같은 사람 진 맥시마이제이션 보면 보십시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기 후손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했으면 왜 오늘날 인구가 줄어듭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먹을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듭니다. 그거는 본능에 의해서 인간은 후손을 늘리거나 줄이는다는 게 본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인간의 문화적인 현상이죠. 일종의 문화적인 현상입니다. 본능의 현상. 프레퍼런스 문제입니다.
후손에 대한 프레퍼런스 문제. 도킨스 틀린 얘기죠. 그렇죠. 진 막시마이제이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진 막시마이제이션 인구가 늘어나야죠?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전 세계가 다 인구가 늘어납니다. 먹고 살만한 경제가,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과거에는 소득이 증가하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득이 늘어나면 인구가 줄어들어요. 소득이.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 인구가 줄어듭니다. 왜? 후손이라고 하는 건 본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하나의 일종의 문화적인 현상이죠. 그건 바로 뭐냐면 인간이 본능으로부터 해방된 영역이죠. 인간이 해방된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 경제를 갖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지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책임지죠. 국가에 의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국가에 의지하는 건 이건 본능적인 겁니다. 본능적입니다. 어려우면 국가에 손 맞아. 어려우면 국가, 나라가 뭐 하느냐. 이건 본능적인 생각입니다. 의지할 때를 찾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 내 자식, 내 가족, 내 문제는 내가 스스로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건 이제 이게 진화적인 현상, 문화적 진화의 선물이죠.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도 시장 경제가 운영이 됩니다. 인간은 본능으로부터 다른 동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본능으로부터 해방된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인간 행동이라는 게 굉장히 가소성이 있습니다. 변화무쌍하죠.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들을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이 진화 심리학자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굉장히 낙관적이죠. 인간 사회는 비교적 낙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으로부터 해방된 영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학습 능력. 이건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죠. 인간한테는 다른 동물한테 가지고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이기 때문에 이거와 결합하면 얼마든지 자생적 질서, 자유만 가지고 있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이하게 그냥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어떤 우주의 어떤 달이 지구를 충돌한다든지 외계가 충돌한다든지 그런 일을 아니면 원자탄을 누가 그냥 김정일이가 던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극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성의 자만입니다. 세 번째, 이성의 자만. 이성의 자만하면 이게 국가 개입이죠. 국가 계획을 할 수 있다. 인간은 힘으로 해서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인간은 국가 계획하고 규제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발전할 수 없는 거죠. 진화할 수 없습니다. 문화적 진화를 가로막는 역할이죠. 그런데 광범위하게 넓게 보면 이런 사고 패턴들이 이제 하이에크 같은 사람, 역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 미래에 대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애덤 스미스도 그랬고, 데이비드 흉도 그렇고, 하이에크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봅니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죠. 여러분들 정치가정에서 인류 미래에 대해서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죠. 낙관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이성의 자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같은 본능의 욕구라든지, 강력한 국가라든지, 이거는 인류 문명의 진화적인 과정에서 스스로 소멸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낙관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